싱크대에 그릇을 세워두니 물방울이 접시를 타고 내려가며 맑은 소리를 냈다. 김장 김치 국물이 손끝에 스며들어 매운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고 창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베란다 난간을 얇게 잘랐다. 나는 고무장갑을 벗어 거리에 걸고 물을 털어내며 손등을 한번 훑쳤다. 장판 위로 종일 보일러가 돈 탓인지 공기가 약간 나른했다. 오늘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해야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던 일. 며느리에게 말하려다가 어머니, 집안일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라는 지난 말이 떠올라 그만두었다.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 말이 섞이면 마음이 더 어지러우니까. 시어머니 방문을 밀자 묵은 약 냄새가 먼저 달려왔다. 알약통을 정리함에 차곡차곡 넣고 머리맡 탁자 위 누렇게 변한 물티슈를 버렸다. 베갯니든 한 번 더 빨아야겠다. 햇빛에 말린 솜 냄새가 나야 그분도 잠결에 덜 외로우실 것 같아서. 장롱은 오래된 체리색 손잡이를 잡아당길 때마다 삐걱 작은 앓는 소리가 났다. 안쪽에는 겨울 이불, 환절기 카디건, 시집 올 때 가져왔다던 보자기 묶음이 차곡했다. 나는 제일 아래 칸부터 꺼내어 바람을 쐬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려 재채기가 나왔다. 상자 하나가 유난히 가벼웠다. 텅 빈 줄 알았는데 흔들어 보니 얇은 것이 속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종이채 보관한 투명 테이프가 오래되어 손톱으로 긁자마자 허물처럼 벗겨졌다. 뚜껑을 열자 누렇게 변한 서류들이 모로 누운 사람처럼 겹겹이 기대어 있었다.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예전에 쓰던 봉투들 그 아래 바삭거리는 촉감의 한 장. 양식 위에 정자로 적힌 남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옆 심부란 내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 몸이 아주 얇아진 종이처럼 가벼워졌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 뭐야, 이게 혼잣말이 나왔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손끝이 살짝 떨려 글자를 한 번 더 훑쳤다. 윤혜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어디서 들었더라. 약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을 때 어머니가 낮게 부르던 이름, 탁자 위에서 오래 다른 사진 뒷면에 짧게 쓰여 있던 글씨. 겨울 공기 속으로 냄새처럼 묻어 들어오던 그 이름이 이렇게 또렷이 서류 한가운데 써 있었다. 서랍을 닫으려다 멈췄다. 덜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저녁 뭐 드세요? 며느리 목소리. 나는 잠깐만 하고 대답했지만 목이 메어 뒷말이 흩어졌다. 서류를 다시 상자 속에 넣었다가 아니야, 주섬주섬 꺼냈다.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를 허벅지 위에 올려두자 다리에 체온이 종이로 스며들었다. 방 안이 더 조용해졌다. 마치 시계도 숨을 죽인 것처럼. 어머니, 방문이 반쯤 열렸다.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정리하세요. 제가 할 걸. 나는 미소 비슷한 걸 지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금방 해. 내 목소리 안쪽에서 작은 모래들이 바스락거렸다. 며느리는 한번 방안을 훑어보고는 그럼 저는 국 끓일게요. 하고 내려갔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서류를 접었다 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종이는 접힐 때마다 매끈하게 선을 만들었고 그 선은 손끝에 벼처럼 날카롭게 남았다.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소담했다. 푹 퍼지는 무 냄새와 멸치 국물의 짭짤함이 복도를 타고 올라왔다. 갑자기 배가 고픈지 아니면 허한지 속이 한번 울렁였다. 젓가락통에서 나무젓가락을 하나 꺼내들던 남편의 손모양이 떠올랐다. 묵묵히 밥을 먹고 TV 뉴스를 보다가 헛기침 한번 하고 방에 들어가던 밤들. 그 사이사이 내가 말하지 않아서 지나간 것들과 말해도 닿지 않아서 사라진 것들.
나는 상자 깊숙이 손을 넣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보라색 잉크로 미안하다고만 적힌 짧은 메모 글씨는 시어머니 것이었다. 받은 사람 이름은 없고 날짜도 없었다. 종이 끝이 물에 닿았던 듯 부드럽게 말려 있었다. 어머니, 소금 어디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올랐다. 개수대 오른쪽 서랍이라고 말하려다 나는 무심코 해란하고 중얼거렸다.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었다. 며느리가 네? 하고 되물었지만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방금 내 안에서 새어나온 그 이름을 어쩐지 다시 담아야 할 것 같아서 장롱문을 한번 천천히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나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딱 한 번만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탓하지 않고. 사실은 나도 두려웠다. 종이 한 장이 우리 밥상 위에 올려질 때 우리가 어떤 얼굴로 숟가락을 놓게 될지. 거실로 나오니 햇살이 벽에 길게 기대어 있었다. 소파 위에는 손자 옷이 포개져 있었다. 작은 티셔츠를 한 장 들어 올려 접었다 펴니 세탁세제 향이 단정했다. 소매를 맞춰 접으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끝으로 주름을 쓸어내렸다. 아이가 뛰어놀다 남긴 보풀이 손가락에 달싹댔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 집안의 옷가지들은 늘 내가 접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돌아오고 누군가가 떠날 때마다 옷을 접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고 주름이 펴지면 숨이 조금 쉬어졌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리 쓸어도 한 줄의 주름이 내 안쪽에서 펴지지 않았다. 저녁상을 차리며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김이 올라오며 내 안경을 잠깐 뿌옇게 만들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뭐야, 무국이야? 특별할 것 없는 목소리.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았다. 손등에 남은 종이의 사각거림이 아직도 스며 있었다. 식사를 시작하기 직전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젓가락을 들어 올리던 그의 손목에 오래 보고 지냈던 푸른 혈관이 낮게 솟아 있었다. 나는 그 손목이 낯설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낯설지 않은데 이상했다. 눈앞의 사람이 어제였고 오늘이고 내일도 같은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의 이름 옆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의 김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눈을 따갑게 했다. 여보, 내가 불렀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아 작은 소리를 냈다. 점심에 어머니 방 정리하다가 서류를 하나 봤어.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바로 말을 잇지 않았다. 무국 표면에 떠오른 얇은 기름막이 천천히 퍼졌다. 며느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된장 간장을 헷갈렸는지 작은 숟가락을 들어 간을 보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 벽시계 초침, 가스레인지의 남은 열기, 아이 장난감이 굴러가는 마찰음. 나는 손등 위로 내려앉은 미세한 떨림을 그대로 둔 채로 천천히 한마디를 더 얹었다. 결혼증명서였어. 당신 이름 옆에 내 이름이 아니더라. 남편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 끝이 허공에서 놓을 자리와 잡을 자리를 동시에 찾아 헤맸다. 시선이 잠깐 식탁 위를 훑고 내 얼굴에 와서 멎었다. 그 사이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기울었다. 나는 그 기울기를 따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누군가의 오래된 이름이 내 입천장에 닿아 금속처럼 차갑게 울렸다. 해란, 혀끝에 닿는 그 소리의 감촉이 종이의 사각거림과 겹쳤다. 그날 밤 나는 서류를 장롱 속 맨 아래 의복 사이에 깊숙이 넣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온도가 너무 급하게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방을 나와 불을 끄려다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한 번 멈췄다. 액자 속 웃음은 오래되어 솔잎처럼 얇았다. 나는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알아도 되는 거였나요? 대답 대신 벽시계가 한 칸, 또 한 칸 앞으로 갔다. 새벽이 오기까지 아직 멀었고 나는 그 사이를 걸어가야 했다. 집안은 잠들어갔지만 나는 장롱 문짝의 삐걱거림을 등 뒤에 메고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음 방으로 걸어갔다. 내 발바닥 밑에서 장판이 미세하게 울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처럼. 밤새 잠을 설쳤다. 이불 위로 새어드는 새벽빛이 얇은 종이장처럼 희미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 5시가 다 되어 겨우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가 밥솥을 열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올라왔지만 마음은 식은 재처럼 싸늘했다. 남편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제 내가 던진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얼마나 뒤흔들었을까. 아니, 혹시 아무렇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다. 늘 중요한 일에도 무덤덤하고 불편한 감정은 말로 꺼내는 대신 침묵으로 덮어버리던 사람. 식탁 위에 밥과 국을 놓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국물 위로 떠오른 파 조각들이 천천히 돌았다. 그 느린 움직임이 마음속 불안을 따라가는 것 같았다. 남편이 방문을 열었다. 셔츠 단추를 잠그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어제 말한 거 그거 그냥 오래된 서류야. 어머니 방에서 나온 거라면 옛날 일이지. 나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다. 옛날 일이라니. 당신 이름이 적힌 결혼 증명서였어. 그게 옛날 일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의 시선이 잠시 내 얼굴을 스쳤다가 다시 피했다. 그냥 오해하지 마. 헤라는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아는 사람. 그 단어가 입안에서 돌처럼 굴러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어머니는 그걸 장롱에 넣고 미안하다고 쓴 메모를 남겼을까? 남편은 대답 대신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 얘기 그만하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부엌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 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은 어색하게 조용했다. 며느리는 손자 등원을 준비하며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내 얼굴을 힐끗 볼 때마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마 남편이 뭔가를 흘린 모양이었다. 점심 무렵 그녀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랑 무슨 일 있으세요? 아침부터 두 분 다 좀 이상하세요. 나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덧붙였다. 아버지가 그러시던데요. 어머니가 쓸데없는 서류 가지고 괜히 오해하신다고. 그 말에 손끝이 굳었다. 냄비 손잡이를 잡은 채 팔뚝 안쪽이 차갑게 식었다. 쓸데없는 서류라 나는 중얼거렸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벽을 바라봤다.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거기엔 손자 유치원 발표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다. 나도 모르게 그 글자를 쓸어내렸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였나? 함께 밥을 먹고 웃지만 중요한 일은 나만 모르는 채 지나간다. 나는 그 순간 아주 오래된 외로움이 다시 내 안에서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저녁 무렵 남편은 TV 뉴스를 보며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옆에 앉았다. 당신 혜란이라는 사람 언제부터 알았어? 그는 리모컨을 멈췄다. 화면 속 아나운서 입모양이 멎었다. 그만하자니까. 당신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난 3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어.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 이름 하나로 내가 이토록 흔들릴 줄 당신은 몰랐을 거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어머니가 반대해서 결국 헤어졌고 그 일은 끝났어. 끝났으면 왜 결혼 증명서가 있었을까? 당신은 그때 결혼했었어? 그의 입술이 떨렸다. 법적으로는 잠깐이었어. 오래전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 그 말은 내 가슴을 서늘하게 베었다. 내가 알 필요 없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당신 인생이 내 인생이었는데 나만 몰랐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나는 혼자 남았다. TV 화면이 다시 켜졌고 뉴스 소리가 귓가에 흩어졌다. 가족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앵커의 말이 마치 조롱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1989년 5월 12일. 혜란이 병원에 있다. 아무도 모르게 다녀왔다. 1990년 봄 순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 아이는 그 애는 글씨가 끊기고 잉크가 번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더 읽으려 했다. 하지만 페이지 중간이 뜯겨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뽑아낸 것처럼 매끈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언가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그 서류 버려. 그거 하나로 우리 인생 망치지 말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나간 뒤 조용히 서류를 다시 꺼내 손에 쥐었다. 남편의 이름, 낯선 신부의 이름, 그리고 시어머니의 메모. 내 손바닥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다. 네, 엄마. 네, 저녁엔 가야죠. 그 웃음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나는 조용히 뒤를 돌았다. 집안이 멀쩡한데 내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장롱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처럼 울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옷들이 여전히 고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옷 하나를 꺼내 품에 안았다. 오래된 냄새가 났다. 양 냄새, 비누 냄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향수 냄새. 어머니는 무슨 마음으로 그 서류를 숨겼을까? 나를 지키려 했던 걸까? 아니면 나에게서 뭔가를 감추려 했던 걸까? 해질 무렵 거실벽에 주황빛이 길게 번졌다. 나는 혼잣말로 말했다. 이제 나도 알아야겠어. 남편이 숨긴 것이든 시어머니가 감춘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 더는 모른 척하며 살 순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한 건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잠이 들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아침이 되면 밥 짓고 빨래 널고 손자 도시락에 계란지단을 얹다 보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았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가슴에 눌어붙은 무게가 먼저 깨어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식탁 한가운데를 네모지게 덮었고 그 안에서 소금통이 조용히 반짝였다. 나는 계란을 깨면서도 노른자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이름만 굴러다녔다. 혜란. 소리내면 금속 맛이 나는 오래된 철문 같은 이름.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발자국이 계단을 내려갔다. 며느리는 바쁜 척 핸드폰에 대고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내 눈을 피했다. 손자는 배낭을 메고 현관에서 한번 돌아보더니 내가 손을 흔들기도 전에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뛰어내려갔다. 문이 닫히자 집이 텅 비었다.
그 비어있음이 내 안의 비어있음과 서로 울려 벽식의 초침 소리가 2배로 커졌다.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장롱문을 열자 익숙한 약 냄새와 비누 냄새가 겹쳐 나왔다. 어제 접어넣었던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얇은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스쳤다. 사각 그 소리 하나로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다. 나는 종이를 접지 않고 그대로 투명 파일에 끼워 장바구니 바닥에 눕혔다. 집에서만 끌어안고 있으면 종이는 자꾸만 내 생각을 파먹을 것 같았다. 손에 들고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가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거다. 먼지 앉은 코트를 꺼내 입고 장갑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서니 김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가판대에서 어묵 냄새가 났다.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바람이 코끝을 맵게 스쳤다. 나는 버스카드를 꺼내며 목적지를 마음속으로 더듬었다. 구청 민원실, 시청 자료실, 아니면 오래된 동사무소, 해란이라는 이름에 매달려 아무데나 가면 웃음거리가 될지 몰랐다. 그래도 가야 했다. 가만히 집에 앉아 장롱 냄새만 맡을 수는 없으니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오래전 겨울을 떠올렸다. 결혼하고 첫 해 시어머니와 함께 유모차를 밀고 병원에 갔던 날. 차가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한참 누군가를 기다렸던 모습. 그때도 나는 묻지 않았다. 젊었던 나는 묻지 않는 게 효도인 줄 알았다. 오늘의 나는 묻지 않는 게 스스로를 버리는 일이라는 걸 늦게 배웠다. 구청 민원실은 형광등이 밝았다. 번호표를 뽑아 앉자 안내방송이 3번이나 흘렀다. 내 번호가 떠서 창구에 서자 젊은 직원이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손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옛날 혼인신고 관련해서 기록 열람을 하고 싶어요. 이 이름과 이 이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개인정보라 원칙적으로는 본인만 열람 가능합니다. 연동된 서류나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규정이 그렇다면 나는 다른 문으로 돌아 들어가야 한다. 창구를 떠나며 내 발소리가 유리바닥을 얕게 긁었다. 민원실 옆 복도 끝에 구형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다. 동전 투입구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나는 가방 속 수첩을 펼쳐 오래된 번호를 더듬었다. 시어머니의 친구 이름 밑에 적힌 숫자. 상가 위층에서 떡집을 하던 그분. 손가락이 숫자를 누를 때마다 마음속에 무언가도 숫자처럼 또각또각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누군가가 받았다. 낯익고도 낯선 연세가 묻어나는 음색. 여보세요? 저 어머니 친구 되시는 김교순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순이에요. 정순이. 짧은 침묵 뒤 한숨 섞인 반가움이 새어나왔다. 아이고, 순이야. 내 목소리가 다 늙었구나. 네, 선생님 잠깐 많이는 아니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와라. 넋은 이제 안 하지만 차는 끓일 수 있다.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오는 길, 민원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잠깐 보았다. 예전에 알던 나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고 눈가에 골이 깊어져 있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살아온 해가 많아지면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더니 오늘 같은 날이 그 말의 뜻을 가르쳐 주는구나 싶었다. 선생님 가게가 있던 골목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떡 냄새 대신 커피 냄새가 났고 쇼윈도에는 초콜릿을 녹인 잔이 진열돼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낡은 철계단은 그대로였다. 손잡이를 잡자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 냄새가 묻었다. 문을 열자
기름 먹인 나무 냄새가 천천히 반겼다. 선생님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서 있었다. 어디 보자, 순이야. 나는 꾸벅 인사했다. 선생님 눈이 내 얼굴을 천천히 훑고 마지막엔 내 손에 들린 파일에 멎었다. 무겁겠다. 앉아라. 찻잔에 김이 올랐다. 유자차 향이 코끝을 달게 때렸다. 나는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선생님은 한번 훑어보고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내 손등을 살짝 덮었다. 어쩌면 언젠가는 너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손을 뺐다 넣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창밖을 한번 보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름을 들었지. 혜란이. 내 시어머니가 오래 미안해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났다. 나는 재빨리 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뜨거운 유자차가 식도에 달라붙었다가 내려갔다. 바닥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느낌. 선생님은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듯 아주 오래된 시간들을 조심스레 꺼냈다. 멈추다가 다시 이어서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와 맞물려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얇게 긁었다.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해질녘 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얼얼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물었다. 순이야, 이걸 알고도 계속 살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천천히 들었다. 네. 아니, 살아야죠. 다만 이번엔 내가 고르는 방식으로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낯설 만큼 단단했다. 선생님이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래. 다음엔 병원 기록을 같이 보자. 내가 혼자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도시의 불빛이 눈에 잔점처럼 흩어졌다. 나는 가방 속 파일을 다시 만져보았다. 종이의 모서리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똑바로 나를 보았다. 겁이 없어진 건 아니다. 다만 겁을 쥔 손이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문고리를 잡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먼저 맞았다.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 나는 잠깐 그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귀를 기울이면 집은 낮 동안의 공기를 천천히 내쉬고 있었다. 부엌에서 물이 아주 작게 떨어지는 소리, 냉장고 모터가 켜졌다 꺼지는 심장 같은 박동. 나는 그 소리 사이를 걷듯 거실을 지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장롱문을 열고 빈칸 하나를 만들었다. 숨기려는 게 아니었다. 이 집안의 빈칸을 내가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름을 붙이고 채우기 위해서였다. 식탁 위에 메모지를 꺼내 한 줄을 썼다. 내일 오전 병원 기록. 오후 교순 선생님과 재확인. 저녁 남편과 대화 일정은 내가 정한다. 글자를 쓰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아 부드럽게 나아갔다.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의 어둠의 무늬가 천천히 흘렀다. 심장이 두어 번 규칙적으로 뛰었다. 그 리듬 위에 나는 조용히 내 하루를 포개었다. 오늘의 나는 외로웠고 무서웠고 그래도 한 발자국 나아갔다. 내일의 나는 더 묻고 더 확인할 것이다. 한때는 효도가 침묵이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안다. 나를 지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늙은 딸의 효도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손바닥만 한 불빛이 배 안쪽에서 미약하게 타올랐다. 그 불이 내일의 문고리를 밝힐 만큼만 커지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 식탁 위를 가만히 덮을 만큼 따뜻해지기를. 나는 눈을 감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묻는다. 내가 고른다. 내가 산다. 아침 공기가 유리컵처럼 차가웠다. 손바닥으로 컵을 감싸 식탁 끝에 밀어두고 가벼운 카디건을 집어 걸쳤다. 문을 나서려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멈춘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점심에 김치전 부칠게요. 며느리. 글씨가 알밤처럼 동그랬다. 나는 펜으로 그 아래 짧게 썼다. 다녀옴. 오래 걸릴 수도. 버스 손잡이는 밤새 닦아낸 비눗물 냄새가 났다. 창밖으로 포장마차의 어묵 연기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사라졌다. 두 정거장쯤 지나 뒤에서 누가 가볍게 내 팔꿈치를 건드렸다. 돌아보니 김교순 선생님이었다. 회색 코트 깃에 실밥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선생님은 말 대신 내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무겁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 숨을 고르게 했다. 병원 접수대 앞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번호표 기계가 딸깍딸깍 소리를 냈고 손 소독제 냄새가 코끝을 무디게 했다. 선생님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오래된 산과 기록을 확인하려고요. 직원은 정중했지만 규정은 단단했다. 본인과 직계만 가능하고요. 위임장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나는 가방 속 파일을 더 꼭 쥐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네모지게 눌렀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서 종이컵 커피를 뽑았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이마를 살짝 스쳤다. 그때였다. 접수대에 있던 젊은 직원이 휴지통에 무언가를 버리려다 내 쪽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손짓했다. 기록 보관실. 입모양만 움직였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우린 말없이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기록 보관실 문은 다른 층에 있었다. 오래된 스탬프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보풀처럼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책상 뒤에 앉은 중년 여직원이 우리를 보자마자 안경을 밀어 올렸다. 무슨 일로요? 내가 입을 때려다 갑자기 목구멍이 잠겼다. 선생님이 대신 말했다. 오래전 기록을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이름은 직원은 규정을 다시 설명했다. 단단했고 정당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려는데 직원이 펜을 들고 무언가를 메모지에 몇 자 적더니 파일철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종이를 정리했다. 그 손놀림이 이상하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했다. 우리가 문 밖으로 나오자 선생님이 낮게 속삭였다. 봐라. 복도 끝 계단참에서 파일을 펼치니 작은 메모가 나왔다. 89년 봄 외래 삼진료실 오전. 기록 없음 표시 의무기록실 문의. 마지막 줄엔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 있었다. 누군가 남겨둔 아주 얇은 친절. 나는 메모지를 접어 손바닥에 꼭 붙였다. 그 원이 체온에 데워지며 마치 맥박처럼 느껴졌다. 의무기록실은 또 다른 문 뒤에 있었다. 두드리자 안에서 잠시만요. 하는 목소리가 났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공식 절차는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의자 2개를 끌어주었다. 그리고 물컵을 건넸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다만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표기도 없었다. 당시 담당 선생님이 기록을 일부 별도 보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열람이 어려워요. 대신 이 날짜에 이 진료실에서 무언가가 있었던 건 맞아요. 누가 어떤 사정으로. 그녀는 눈을 들었다 내렸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가벼워서 입술 사이에 오래 머물렀다.
선생님이 먼저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우리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벽에 붙은 오래된 층별 안내도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왔다. 4층 상과 외래, 3진료실, 오전, 4칸짜리 네모들이 머릿속에 차례로 켜졌다. 복도 끝 의자에 앉자 다리가 소리 없이 떨렸다. 선생님이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손등의 핏줄이 은빛으로 비쳤다. 순이야. 사람 일에는 빈칸이 있어. 빈칸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다음을 여는 거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응급차가 멀리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귓속 어딘가를 얇게 갈랐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가슴속 사포 같은 불안이 조금 매끈해졌다. 점심 무렵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전화가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어디세요? 김치전 다 부쳤는데 식어요. 바람이 전화기 마이크를 지나가며 습기를 덧칠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금방 가. 전화를 끊자 선생님이 미소를 숨겼다. 가봐라. 나는 여기서 더 알아볼 게 있다.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도 누군가의 밥상을 지켜야지. 집에 도착하니 부엌에 기름 냄새가 부드럽게 깔려 있었다. 접시에 올린 김치전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굳어 있었다. 며느리가 부엌 문간에 기대서서 내 얼굴을 살폈다. 많이 힘드세요? 나는 앞치마 끈을 건네받아 매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손이 매듭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멈췄다. 며느리가 찬장을 열어 접시를 꺼내다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아버지 오늘 전화 왔어요. 괜한 일 만들지 말고 그만하라고. 말끝이 얇게 떨렸다. 나는 어묵국 냄비의 불을 약하게 줄였다. 내가 뭐라고 했니? 아무 말 못했어요. 대신 어머니 편일게요. 그 말이 부엌의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 조용히 번졌다. 나는 설거지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물살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닿아 맑은 소리를 냈다. 며느리가 내 옆에 섰다. 말없이 접시를 물에 헹궜다. 물속에서 그녀의 손목이 하얗게 빛났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다. 젓가락 끝으로 김치전을 반 접어 입에 넣었다. 고춧가루가 혀끝을 살짝 찔렀다. 며느리가 내 앞에 물컵을 밀어두며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창고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어머니가 쓰신 글씨 같았어요. 버리려다 그냥. 봉투는 얇았고 모서리는 오래된 책갈피처럼 둥글게 달아 있었다. 나는 바로 열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온기가 스며들도록 잠시 기다렸다. 며느리가 식탁 끝을 수건으로 닦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어디든. 불쑥 눈물이 고였다.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래. 내일 아침 다시 가야 해.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밥은? 하고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어 놓았다. 며느리는 말없이 상을 차렸고 우리는 세 사람이 한 상에 앉았다. 국물에서 대파향이 났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벽에 부드럽게 튕겼다. 남편은 내 얼굴을 잘 보지 않았다. 며느리가 조용히 물을 따랐다. 잔에 물줄기가 차오르는 동안 남편의 손등 근육이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 작은 떨림을 보았다. 말 대신 내 숨을 고르게 했다. 밤 방에 불을 끄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한 장 있었다. 그날 나는 내게 미안했다. 그러나 부탁한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다오. 글씨는 분명 시어머니 것이었다. 점과 획 사이에 오래된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쪽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장롱 맨 아래칸에 비워둔 자리에 곱게 올려두었다. 빈칸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일. 그 단순한 동작이 내 등을 곧게 세웠다. 침대에 눕기 전 휴대폰 메모장에 내일 일정을 다시 적었다. 오전 의무기록실 재방문, 며느리 동행, 오후 교순 선생님, 저녁 남편에게 듣기, 마지막 줄을 쓰고 한참을 바라봤다. 듣기라는 단어가 내 손끝에서 묵직하게 빛났다. 불을 끄자 창밖에서 바람이 얇게 지났다. 오늘 하루 내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오랜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그리고 뜻밖의 내 옆에 선 사람. 나는 둘의 체온을 어깨에 번갈아 얹어보았다. 어깨가 덜 떨렸다. 눈을 감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 방 안어둠에 가라앉자 장롱 문짝이 바람에 아주 살짝 울었다. 삐걱, 낯익은 소리. 그러나 오늘은 그 소리 속에 누구의 발걸음 하나가 함께 섞여 있었다. 내일 문고리를 잡을 때 같은 손이 겹쳐질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이 새벽까지 내 등을 조용히 떠밀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유리창에 뿌옇게 달라붙어 있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며느리가 운전석에 앉고 나는 조수석에 몸을 실었다. 안전벨트가 어깨를 스치며 찬 기운을 남겼다. 창밖으로 흐릿한 겨울빛이 흘렀다. 그 사이로 내 마음은 마치 오래 닫아둔 상자를 열 듯 느리게 흔들렸다. 오늘은 이 집안의 이야기가 끝내 나에게 닿는 날이 될지도 몰랐다. 병원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며느리가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야지. 내 손을 감싼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다. 그 온기 덕분에 이 길이 덜 외롭게 느껴졌다. 의무기록실 문 앞에서 어제의 중년 여직원이 우리를 보자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제 오셨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류철을 한참 뒤적였다. 돌아올 때 표정이 단단했다. 이건 원래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요. 보관 기간이 끝난 문서라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잠깐만 보세요. 절대 복사나 촬영은 안 됩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다. 첫 장의 상단엔 날짜가 있었다. 1989년 5월 12일. 그 아래에 작게 적힌 이름. 윤혜란 여 29세. 그리고 의사소견서 항목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출산. 아이 건강 양호. 보호자 장호. 숨이 멎었다. 장호. 그건 남편의 이름이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글자를 눈으로 훑었다. 그 글자들이 내 심장을 찍는 송곳처럼 느껴졌다. 한쪽에는 양육 불가라는 단어가, 다른 한쪽엔 후견인 정호 시모라고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이를 안고 살아왔다. 그 아이가 바로 지훈이었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다. 며느리가 내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종이 끝자락에 시어머니의 필체가 있었다. 이 일은 세상에 알리지 말 것. 순이에게는 절대 비밀. 그 한 줄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무너뜨렸다. 그동안 내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은 거짓과 비밀 위에 세워진 집이었다. 머리가 멍했다. 문서 끝에 덧붙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다. 혜란 수술 후 상태 불안정. 환자 사망. 숨이 끊어진 듯 멈췄다.
한때 남편이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이 낳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기며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뭐라고 했더라. 우리 집 복덩이야. 이제 이 집에 빚이 들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축복인 줄 알았다. 지금은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다. 기록실을 나올 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며느리가 내 팔을 잡아줬다. 어머니, 우리 나가요. 숨 좀 쉬어요. 복도를 나와 병원 정원을 지나는데 낙엽 몇 장이 발끝에 밟혔다. 나는 허공에 한참 서 있었다. 세상이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내 아들은? 지훈 씨는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죠.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 그래야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목소리가 부서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모든 풍경이 스쳐갔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 한 분이 장바구니를 든 채 손자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장면이 너무 평범해서 그 평범함이 내겐 사치처럼 느껴졌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장롱문을 열고 그 속에 모든 상자와 서류를 꺼냈다. 그 안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지훈이 돌잔치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아닌 여자가 있었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얼굴. 나는 처음 보는 여자의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 옆엔 남편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내가 알던 남편의 표정과는 달랐다. 그때의 그는 젊었고 살아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순이야, 내가 이 아이를 안게 되면 나는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다. 헤라는 떠났고 장모님도 알 거야. 나는 죄를 짓고 살겠지만 그 죄 속에서라도 아이는 살아야 하니까 언젠가 내가 알게 되더라도 미워하지 말아줘. 그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는 이미 그때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도망쳤던 것이다. 사랑했던 여자 대신 죄책감과 함께 나를 선택했던 사람. 나는 결혼이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속죄의 장치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 사진이 액자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 말이 방한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답은 없었다. 다만 사진 속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식탁 위에 편지와 사진을 그대로 올려두었다. 남편이 그것들을 보자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걸 어디서? 당신이 숨긴 진실이야? 내 인생은 뭐였어?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어머니가 혜란이 죽고 나서 그래서 날 속였어? 30년 동안? 그 아이가 당신 죄의 증거라서 내게 떠넘긴 거야? 아니야, 순이야, 나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 혜란이 마지막으로 그랬어. 이 아이는 순이 씨가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그저 숨이 막혀 의자에 앉았다. 그럼 나는 그냥 대타였던 거야. 아니야. 난 너에게 고마웠어. 고맙다는 말 이제 하지 마.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부턴 당신의 죄는 나와 상관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식탁 위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는 순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차갑고 맑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메모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 아이를 맡아줘서 고맙다.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당신의 고맙다는 말은 미안하다는 뜻이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30년간의 무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진실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나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이 집안의 진짜 역사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을 감당하며 살아온 나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창밖에서 새벽빛이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 빛 아래서 다시 시작할 차례였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시계 초침이 바늘을 따라 돌 때마다 벽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커다란 공기층이 있었다. 그 공기는 냉장고 속 얼음처럼 차갑고 깨질 듯 단단했다. 말 좀 해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잔잔했다. 그러나 그 잔잔함 아래에는 오래 눌러온 분노가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어? 사과라도 해야지.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 그거 전부 거짓이었을지라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선택이 그거밖에 없었어. 혜란이 죽었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겨줬어. 내가 아니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지 몰라. 그래서 난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한 거야.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건 웃음이라기보다 몸부림에 가까웠다. 그럼 그 선택의 값은 누가 치렀을까? 나는 당신 죄의 그림자였고 어머니의 방패였고 당신 아들의 가짜 어머니였어. 나만 모르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순이야,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다 지난 일이야. 그 말이 끝나자 내 손에 쥐어져 있던 유리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 깨지는 소리가 방안을 갈랐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투명한 물이 그 위를 덮었다. 지난 일? 당신에겐 지난 일이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 속에서 살고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잖아.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당신 마음속엔 나 대신 그 여자가 있었겠지. 혜란. 그 이름 하나가 우리 30년을 다 잡아먹었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만해, 그 이름 그만 불러. 그럴 순 없어. 그 이름이 내 인생을 삼켰으니까. 당신이 만든 이 거짓된 가족의 중심이니까. 문득 거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다. 며느리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너 이런 얘기 듣지 마. 다 옛날 얘기야.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럼 지훈 오빠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얘기 하지 마. 왜요? 저도 이 집의 며느리예요. 저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이걸 감당하게 두실 거예요? 남편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넌 아직 몰라도 돼.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번쩍였다. 그 말,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넌 몰라도 돼. 근데요, 몰라도 되는 게 제일 큰 상처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이 집안의 누군가는 늘 침묵했고 누군가는 그 침묵에 묶여 살았다. 이젠 끝내야겠어. 내가 말했다. 남편이 눈을 들었다. 뭘? 이 집의 거짓. 어머니의 유언처럼 내려오던 그 말. 말하지 마라. 이젠 내가 깰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지훈이었다. 며느리가 급히 뒤돌았다. 지훈아, 왜 벌써 왔어? 그의 얼굴엔 긴장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회사에서 들었어. 병원에서 뭐 확인하셨다면서? 아빠가 급히 전화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지훈아,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무슨 진실이요?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진실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남편이 안 돼. 하고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다. 지훈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나는 널 낳지 않았어. 하지만 너를 내 아들로 키웠어. 그는 뒤로 물러났다. 그럼 내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그만하자. 대답해요. 누군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란이야. 내 어머니는 혜란이었어. 정적이 흘렀다.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나는 평생 거짓된 이름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 엄마는 죽었는데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둘 다. 지훈아, 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탁, 둔탁한 소리. 액자가 흔들리고 떨어졌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부딪혔다. 남편이 다가서려 하자 지훈이 손으로 밀쳤다.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야.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내 엄마가 아니었지만 널 사랑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면 뭐예요? 진실이 없는데.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복도 끝에서 찬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졌다. 남편이 그 옆에 앉았다. 괜히 그랬어. 지금 말할 게 아니었어. 언제가 맞았을까? 언제가 덜 아팠을까?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집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지훈이 떠난 문 쪽으로 나는 계속 시선을 두었다. 한동안 불이 켜져 있던 복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이 집의 거짓은 드디어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알았다. 거짓이 깨지는 소리는 한 사람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와 똑같다는 걸. 이제 이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고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내 어깨를 감쌌다. 어머니 이제 어쩌면 좋아요.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끝을 봐야지.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밖에서는 새벽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지난 30년의 거짓을 씻어내는 듯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라도 나 자신을 처음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 밤새 꺼지지 않던 현관등이 새벽빛과 겹쳐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얇게 썰었다. 칼끝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지훈이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묵국. 국물이 끓어오를 즈음 전화 진동이 식탁 위를 살짝 흔들었다. 김교순 선생님이었다. 준이야, 그 아이. 내 집 골목 입구에서 서 있더라. 나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외투를 걸쳤다. 김이 나는 냄비에 국자를 꽂아둔 채 현관으로 나섰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지훈이의 어깨선이 어둡게 굽어 있었다. 코트깃을 세운 채 발끝으로 바닥에 자갈을 밀었다. 가까이 가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나는 곁에 서서 숨을 골랐다. 내 입김이 새벽 공기 속에서 얇게 흩어졌다. 겁나서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입술에서 어느 날 그 말이 지워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거짓말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진짜가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은 진짜가 되지 않아. 다만 내가 널 사랑했던 시간만은 진짜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새 한 마리가 전깃줄을 건너듯 하늘을 가로질렀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그 아이를 맡아줘서 고맙다. 그는 낮게 웃었다. 고맙다는 말이 나한텐 미안하다는 말로 들려요. 맞아. 그 미안함을 나는 너 모르게 30년 동안 내 밥상 밑에 숨겨두고 먹었어. 나는 두 손을 모았다. 지훈아, 나를 용서하라는 말 하려고 온 건 아니야. 내가 화낼 자격이 있다는 걸 알기에. 다만 내가 어디로 가든 오늘 밤만은 배고프지 않게 하고 싶었어.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걸었다.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느리게 풀고 지우는 부엌으로 들어섰다. 끓던 묵국 위로 김이 부드럽게 일었다. 나는 그릇 두 개를 식탁에 내렸다. 국물 표면에 얇은 기름막이 퍼지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보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지훈이 한 숟갈을 떠넣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 맛 어릴 때 감기 걸리면 먹던. 응. 밤새 너 옆에서 척추가 굽도록 앉아있던 그 맛. 내 말끝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다. 울음은 내 사정이고 오늘은 그의 사정을 들어야 했다. 거실로 옮겨 앉자 며느리가 조심스레 앉았다. 남편은 문턱에 서서 주머니 속 손을 빼지 못했다. 나는 장롱에서 꺼내둔 봉투들을 식탁 가운데로 모았다. 결혼증명서, 병원 기록 메모, 돌잔치 사진, 그리고 내가 적어 내려간 작은 노트. 오늘 이 집의 빈칸을 그대로 테이블에 올릴게. 나는 노트를 펼쳤다. 지훈 내가 5살이던 해 열이 40도까지 올랐을 때 난 내 반지를 팔아 약을 샀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너 운동화가 커 보일까봐 밤새 깔창을 잘라 넣었다. 고등학교 때 알바비가 모자라고도 웃던 내 등을 보며 나는 누구에게도 내 출생을 묻지 못했다. 겁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 지키고 싶어서. 지훈이 눈을 내리깔았다. 남편이 불쑥 소파 팔걸이를 잡았다 놓았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늘의 말은 내 쪽에서 끝까지 가야 했다. 나는 그동안 아내였지만 동시에 엄마였다. 그리고 비밀의 관리인이었다. 그 셋 중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잃지 않으려고 매일 나를 조금씩 잃어가며 살았다. 김교순 선생님이 두런두런 현관을 넘어들러 앉았다. 미리 약속해둔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내 할머니가 예전에 내게 남긴 말이 있다. 버튼이 눌리자 오래된 숨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낮고 약한 목소리가 흘렀다. 교순아, 내가 큰 빚을 졌다. 이 집 며느리에게. 그 아이가 자라 엄마를 고를 수 있다면 순위를 찍을 거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 부른 입을 내가 빼앗았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훈의 눈이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왔다. 그의 입술이 간신히 열렸다.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그래. 내가 알든 모르든 누군가의 죄는 내 등 위를 지나갔다. 그런데도 난 내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고맙고 무서웠다. 그 두 감정 사이에서 내가 버텼다. 남편이 그제야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세월보다 피로로 더 늙어 있었다. 지훈아, 아빠가. 나는 손을 들었다. 오늘은 듣자. 당신의 말보다 먼저 이 아이의 소리를. 남편은 입술을 깨물고 멈췄다. 며느리가 물을 한 컵 따라 지훈 앞으로 밀었다. 컵 표면의 물결이 아주 작게 떨렸다. 지훈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등에 내가 어린 날마다 어루만지던 작은 흉터가 보였다. 그 흉터를 보자 내 몸이 먼저 기억을 냈다. 4살 때 거실 모서리에 부딪혀 울던 너를 내가 업고 병원까지 뛰었다. 그날 비가 왔고 내 등은 완전히 젖었다. 너는 내 목덜미를 꼭 붙들었고 나는 그때 알았다. 아,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엄마로 믿는다. 그 믿음을 한 번도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지훈이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배신은 비밀 때문이 아니라 나를 빼고 결정된 모든 순간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맞아. 그래서 지금 너에게 고르는 권리를 돌려주러 이 자리에 앉았어. 너는 선택해도 돼. 분노를 택해도 되고 거리를 택해도 돼. 다만 내가 무엇을 고르든 내가 너를 사랑했던 사실만은 내 선택의 짐이 아니었으면 해. 그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동자에 얕게 고였다가 스며들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방안을 가로질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아직 화가 나요. 하지만 오늘 밤만은 엄마라고 부를게요. 내가 고른 말로. 그가 내게 다가와 어깨에 이마를 댔다. 몸의 온기가 느리게 넘어왔다. 나는 그제야 조심스레 그의 등을 감쌌다. 오래전 어린 지훈의 체온과 겹치는 순간 숨이 깊게 빠져나갔다. 남편이 뒤돌아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동자에 작은 부끄러움이 번졌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용서의 시간표를 당신이 정하지 마. 오늘은 그저 들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다시 깊어졌다. 창밖에 비가 얇게 내렸다. 우리는 4사람이 작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다. 나는 무국을 다시 데웠다. 김이 올라오며 툭툭 끓는 소리가 방을 채웠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나눠주었다. 지훈이 한 숟갈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았다. 드세요. 아버지. 그 호칭이 어색하게 그러나 분명히 테이블 위에 자리를 잡았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다. 그때 장롱이 바람에 아주 미세하게 울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문을 열어두었다. 숨기기 위해 닫아두던 그 문을 오늘은 활짝. 오래된 카디건과 보자기, 봉투와 사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건 우리 집의 역사야. 지우지 않을 거야. 덮지도 않을 거고. 나는 문 옆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두고 앉았다. 내일도 모레도 이 문을 열어둘 거야.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보고 다시 넣자. 숨기지 않고. 비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젖은 흙 냄새가 방바닥에 낮게 깔렸다. 지훈이 코끝을 훑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무국 더 있어요? 있지. 나는 일어섰다. 국자를 들어 그릇에 국물을 부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다. 그 김 속에서 나는 오래전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두려움으로 등을 웅크리던 여자. 그 여자가 오늘 등을 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가 한 번에 아물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씩 움직였다. 나는 침묵을 거두었고 지우는 자신의 말을 골랐고 며느리는 우리를 묶어 앉혔고 남편은 처음으로 오래 들었다. 비가 잦아들자 현관등이 다시 따뜻하게 켜졌다. 나는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 불은 오늘 밤 우리 집의 세표지였다. 이제야 조금 인정받는구나. 내 속에서 아주 오래된 문장이 조용히 올라왔다. 동시에 또 다른 문장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기를. 그 두 문장이 내 가슴 안에서 포개졌다. 나는 빈 그릇을 포개 싱크대에 옮겨 놓으며
다음 장의 문고리를 마음속으로 잡았다. 열어야 할 문은 아직 많았다. 하지만 오늘 가장 무거운 문 하나를 우리는 함께 열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창틀에 얇은 물비늘이 앉아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친 모양이었다. 부엌으로 걸어가 전기주전자 버튼을 눌렀다. 물 끓는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딱 하고 멈췄다. 그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라왔다. 싱크대 옆 어제 씻어 말려둔 그릇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다. 나는 제일 작은 그릇을 골라 미역을 조금 불리고 물을 얇게 썰었다. 무국은 오늘도 끓였다. 누구를 달래려는 건지 어제의 나를 달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국물이 끓어오르는 그 시간만큼은 내 안에 소음이 잦아들었다. 거실로 나가 장롱문을 열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게 문은 활짝 숨기지 않는 방식으로 속간의 보자기와 봉투, 사진들이 거짓없이 제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포개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건 없다. 그 말이 가슴에 앉자 어제보다 등뼈가 덜 굽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부엌 문턱에 섰다. 어제의 긴 밤이 그의 눈가에 눅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말하려다가 멈추고 내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사과라는 말 대신 내놓은 문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오늘 저녁 당신 얘기를 듣겠어. 변명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늙어왔는지. 그가 놀란 눈을 했다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응. 듣는 사람이 있어주면 말해볼게.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용서의 시간표는 내가 정하지 않지만 듣기의 방식은 내가 정해도 되니까. 지우는 늦은 아침에 내려왔다. 눈두덩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발걸음이 어제보다 천천했다. 엄마, 출근 전에 들렀다 갈게요. 그의 말끝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붙었다. 나는 그 단어를 손바닥에 받아 올렸다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살며시 쥐었다. 잠깐이면 돼. 도시락 싸줄게. 밥 한 술, 새우젓 조금, 호박볶음을 얹어 뚜껑을 닫았다. 지훈이 배낭을 메고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었다. 오늘 저녁엔 같이 먹자. 그래. 내가 고른 자리에서. 그가 떠나고 나서 집안이 잠깐 빔으로 울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었다. 시어머니 산소, 혜란 씨에게 보내는 편지, 교순 선생님께 감사 인사, 동네 복지관 상담 예약. 글자를 쓰다 말고 펜 끝을 잠시 떼었다. 혜란 씨라는 호칭을 새로 적으니 입천장의 차가운 금속 맛이 덜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일, 그게 뒤늦은 예의라면 오늘부터라도 하자고 마음먹었다. 점심 무렵 며느리와 버스를 탔다. 산쪽 공기가 약 냄새처럼 맑았다. 묘지 입구에서 국화를 샀다. 내 손에 들린 꽃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적당한 무게. 그 무게만큼은 내가 감당하기로, 오늘만큼은. 시어머니 비석 앞에 선 나는 꽃을 내려놓고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압니다. 고맙단 말 밑에 깔린 미안함을. 바람이 살짝 불어와 비석 옆 잔풀들을 쓰다듬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어머니가 남긴 무게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숨기던 버릇은 오늘 저랑 같이 묻을게요. 장롱문은 열어두겠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 옆 작은 봉분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없고 연도만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교순 선생님 말대로라면 그곳이 혜란 씨 자리일지도 몰랐다. 나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다. 한 줄씩 읽어 내려갔다.
혜란 씨, 뒤늦게 인사드립니다. 그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가끔은 다투고 자주 웃고 어떤 날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제가 엄마로 불리던 날들이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신 목까지 자라겠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사랑의 모양으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이름을 부릅니다. 혜란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봉투로 다시 넣지 않았다. 돌 하나를 올려 눌러두고 그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내 옆에 서서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둘의 체온이 손바닥에서 한 번 만나고 천천히 흩어졌다. 집에 돌아와 장롱 앞 의자에 앉았다. 비워둔 칸에 봉투 대신 작은 상자를 놓았다. 상자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와 오래 미뤄둔 도장. 나는 거기에 오늘 날짜를 찍었다. 정순이. 도장이 잉크에 젖어 종이에 찍힐 때 작고 둥근 붉은 원이 생겼다. 30년 동안 누락됐던 내 이름의 자리. 그 자리를 비워둔 게 나였다는 걸 인정하니 오히려 가벼웠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라는 안도와 함께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같은 속도로 올라왔다. 두 감정이 부딪히지 않게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녁이 되어 식탁 위에 등을 켰다.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다. 남편은 앞치마를 메고 접시를 닦았다. 어색하고 서툰 모습 그대로.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회사 근처 화원에서 샀어요. 해가 잘 드는데 놓으면 좋대요. 그는 장롱 옆 햇살이 떨어지는 자리에 화분을 두었다. 잎이 작고 진한 초록이었다. 나는 웃음이 났다. 좋다. 내일 아침부터 저 자리로 빛이 들어올 거야. 우리는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각자 하루의 빈칸을 한 숟갈씩 채웠다. 완벽한 화에도 눈물의 포옹도 없었다. 대신 국물의 김이 우리 사이를 천천히 이어줬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야. 나도 내 말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갈 거야. 복지관에 예약했어. 늙은 딸도 배울 게 많더라. 지훈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는 내 잔에 물을 채워주었다. 물 표면이 흔들렸다가 고요해졌다. 밤에 혼자 방에 들어가 불을 끄기 전 장롱문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 공간이 어디 있는지 손이 기억했다. 나는 봉투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문을 천천히 닫고 손바닥을 문판에 잠깐 댔다. 삐걱 소리가 나지 않았다. 기름칠을 한 것도 아닌데 소리가 사라졌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법을 이제서야 배운 것 같았다. 닫되 숨기지 않고 열되 무너지지 않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목 끝에서 맴돌았다.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시작은 나이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 내 방향은 침묵이 아니라 말하기로, 숨김이 아니라 드러냄으로, 희생의 미화가 아니라 관계의 경계로 향해 있었다. 내일 아침에도 무국을 끓일지 아니면 미역국으로 바꿀지 그런 사소한 선택들부터가 나의 삶을 다시 데우는 방법이 될 것이다. 눈을 감기 전 작은 기도를 했다. 혜란 씨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내게.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고 현관등이 부드럽게 꺼졌다. 어둠은 검지 않았고 미색이었다. 나는 그 미색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다음 계절이 오면 화분은 조금 더 자랄 것이다. 장롱의 빈칸도 우리 식탁의 빈자리도
서서히 다른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충분할 것이다. 이 집의 역사는 이제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의 문장들로 이어질 테니까.